안녕하십니까. 벌써 입춘기도를 안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2016년 벌써 한 달에 세 번째 일요일이 됐습니다. 1월 31일에서 2월 4일 새벽까지 5일 동안 입춘 3대 우리 기도를 5일 동안 관세음보살님 발언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간성기도, 관음기도를 하고 그 관음기도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법화경 28품의 보문품, 관세음보살품 보문품을 천수경 대신에 사시기도 때 보문품을 독송하고 5일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보문품은 저희가 서울에서 오달해서 가져오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보문품이 얼마나 불교 내의 종교적으로 아주 굉장히 고귀한 경이다. 그래서 입춘 대길교와 3대 다람이를 2월 4일 새벽에 나눠드리도록 하고 호랑이, 토끼와 말띠와 개띠 세 분 가진 분들은 저는 전부 입춘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금년 입춘 대길표라는 것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새벽에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고 그것은 이제 공지사항에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잠깐 넘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연투교수인 The State of the Union 스피치를 했습니다. State of the Union 스피치를. 거기서 벌써 미국에 대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긍정적인 분야로. 미국은 아직까지 세계 최강 부분을 얘기를 했고 이대로 계속 가면 경기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미국 경기는 사실 회복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 코모, 후모인데 앤드류 코모, 뉴욕 가버너, 뉴욕 주지사가 10년 연설에서 업주로부터 노동 착취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 illegal immigrants, 불법 체류자가 유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 유비자는 어떤 좋지 못한 매매라든지 강제노동,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각종 범죄 피해는 그런 것을 당한 불법 체류자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뉴욕주의 노동 착취 피해자나 유비자 그런 취득 지원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다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육체적 학대를 받은 이민자들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리오 코모는 어떻게 발표를 했지만 한국의 어떤 교포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발표입니다. 이거는 맨하탄이나 다른 데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이 노동법이 잘 모르고 우리가 스페인 계열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우리가 근로자들을 취업시켜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 판판이 한국 업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그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에는 탄탄한 로펌이라든지 변호사들이 버텨 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노동법에 여러분들이 다 해서 사인받고 여러분들이 다 그 시간당 돈을 피해한다더라도 그것은 미국 노동법보다는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노동법을 다른 것으로 그 이유를 대면 그 노동법에 다른 것으로 치고 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공식화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남에게 고용을 당해가는 입장에 있을 때는 이것을 명심해서 정확하게 자기 임금을 받을 줄 아는 그런 교포가 되어야 되겠다. 불자님들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 굉장히 아주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것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것을 무기로 인해서 하면은 비즈니스 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붉은 원숭이해입니다. 2016년 병에서 신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제뉴얼리가 퍼스트 법회 첫 번째 법회의 이래
전략적 사고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시작이다. 오늘도 그 세 번째인데, 물론 지난해 이상으로 붉은 원숭이랑 2010년 병에서 신까지 여섯 가지 갑이 돌아갈 때 육갑이다. 병에서 신까지 육갑인데, 우리가 병에서 신까지 병신의 육갑을 할지언정 병신 칠갑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그전 일요일, 새 신년도 때. 꼭 명심하시고, 그러나 이제 지금, 작년 이상으로 금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도,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이고, 신념 있는 긍정적인 태도로서 금년 1년을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들 앞에 닥쳤습니다. 긍정적인 태도의 마음을 절대적 어떤 그런 마음은 절대적인 어떤 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익혀야 하면 됩니다. 연습을 하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심을 끊임없이 잊지 않는다면 그런 결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우리가 통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전원이 끊어진 것 같은 양상이 나온다. 파일을 열어보면 그동안 입력했던 내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끊임없이 실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결심한 신념의, 자기 개인의 신념의 어떤 의지의 긍정적인 그런 태도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매사에 낙관적인 자세가 되면서 매사 일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맨하탄에 FDR을 타고 가다 보면 이스트 34번가 400번지 건물이 있습니다. 이스트강 건너편에 위치한 신체 장애자 의료회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정실 그 벽 위에 걸려 있는 청동면으로 잘 판에 박아놓은 생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시다. 그것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이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서 이것이 어떤 우리들에게 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글이 나왔는가. 나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부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매사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또 나는 약사열의 부처님께 건강을 부탁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해야만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보다 나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관세음보살님께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행복할 수 있도록. 부자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지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강한 힘을 달라고 지장보살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온갖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 받았습니다. inferiority complex. 왜? 불보살님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강하면 누가 불보살님에게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겠어. 또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해달라고 아미타 부처님께 부탁했습니다. 왜? 인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100세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요새 100세 인생, 이해란 여사님 100세 인생 뜨잖아. 나는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 부탁을 해도 나는 이미 어디가 있어요? 극락세계 150살 올라가 있는데 뭐 난 잘 올라가 있다고 전해라. 그러나 나는 인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야 인생을 누릴 수 있는데, 근데 실상 나는 인생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반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습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자 중에 하나이다. 이거는 남북전쟁 당시에 무명에 남쪽에 있는 남군의 병사가 썼다는 시입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부처님이 나와요? 신을 제가 부처님으로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하느님하고 자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사람에 따라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농도는 그 물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면 우리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걷게 될 것이고 능력 또한 바싹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눈부신 성리자가 되어야 하는 매사에 주저앉아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는 패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2010년 육갑의 병신년 붉은 원숭이에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적인 사고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난 신년법회 지난주 또 오늘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략적인 사고를 살아갈 것인가? 이 전략적인 사고를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게 한국도 참 심각한 문제가 부딪히더라. 오늘 잠깐 서울에 들어오는 소식을 보니까 확성기 방송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북 방송을 했는데 심리적 효과는 그냥 거꾸로 나만이 당하게 생겼어요. 많은 확성기를 대북으로 해서 했더니만 이북에서는 전략적으로 한 수를 더 썼어요. 자기들 쪽으로 자기들 방송을 돌려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북한 동물 하고 못 듣습니다. 마치 우리가 TV를 보고 있는데 밖에 들어봐야 텔레비 소리가 우리 귀에 먼저 들은 이치를 이북은 뭔지 알았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전략적 사고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얘기다. 60년을 남북 대치한 한국이라는 남한이 그렇게 허술하게 방불해서 어떻게 남북이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남한에서는 60년 동안 평화를 외쳤지만 이북은 평화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생존을 해야 돼요. 생존하에 나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사는 사람과 안락하고 부유함에 이미 나태해져서 썩은 정신을 가진 남한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이 나타나도록 백전백패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틈만 있으면 미국에 대해서 의존을 해서 전략적인 무기나 배치해 주길 바라고 국방비나 증가하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북에게 전략적 사고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남한이. 단 한 번도. 제가 이 자리에 강조하지만 매번 졌습니다.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적 사고를 짜지 않으면 남북한 해결이 안 됩니다. 북핵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강대국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지 무슨 수를 쓰겠어요. 이제 와서 뭐 영변의 핵시설을 한경남도에 있는 그 신계의 핵시설을 뭐 타겟을 가지고 폭탄을 투하하겠어요. 남한에서는 전쟁이 나면 벌벌 떨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가 무너질까 그거부터 걱정을 하는데 이미 남한은 이미 경제가 정가해서 부유함에 물드는 사람들입니다.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렵고 귀찮은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러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사업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지난번에 엄필증 얘기했습니다. 실전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실전 전략 수립을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변화를 재빨리 감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시대는 초월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초경쟁의 시대다. 이제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초변화의 시대다. 이제는 격차가 초격차의 시대가 온다. 이러한 전략적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진리를 검증할 유일한 기준은 실전과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고 아는 분들은 속으로 새겨보세요. 역사적으로 암살 위협을 가장 많이 겪어도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일까? 인류 역사상 가장 포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의 주된 선동자입니다. 독일 실업자들에게 유창한 웅변으로 실업과 경제 신체를 끝장내겠다고 선동하여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가장 많이 죽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자살한 사람입니다. 흔적도 없이. 누굽니까? 성은 아시죠? 아돌프 히틀러라고. 성이 아시가 많네.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해서 3,500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이 인류 역사상 3,500만을 혼자 죽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독일군 내부 인사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42차례나 암살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패전했는데 왜 패전했을까요? 또 사막의 이유로 불리는 에르빈 롬벨 장군은 결국 패전해서 자살했습니다. 이들의 실패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싹 유럽을 점령하고 우리가 딱 통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전 전략에서 마지막에 실패라고 말했다. 지난번에도 은필적 얘기했습니다만 헨리 키신저는 동양을 이해하려면 바둑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둑은 천천히 실전만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과 월남전의 최고 영웅 보무 연잡 장군이 실전 전략 구단이라면 피터 드래커와 마이클 포트는 전략의 구단입니다. 기업 전략의 구단들입니다. 토마스 쉘링과 존 내시는 게임하는 그 게임 전략의 구단들입니다. 전략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 실전 전략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앞으로 펼쳐지는 전략 환경의 변화를 빨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 당장에 우리가 어떻게 사고에 살아갈 것인가 펼쳐집니다. 단순히 그냥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에 전환을 해야 되겠다. 세계적 전략가들이 무엇보다 세상의 변화와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걸 잘 읽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성과 패, 성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얼마나 잘 읽는가에 있더라.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떤 실전 전략을 수립하든 간에 그 1단계는 일단 세상이 변화하는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잘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그에 대처하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는 뭐를 조직해야 돼? 시스템을 조직해야 됩니다. 4단계는 시스템의 능력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그 나름의 독창적인 문화를 창출해야 된다. 오늘 설법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포인트입니다. 이 4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지만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예는 지난번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전성으로 전략적 사고에 전성으로서 리드하는 그 4가지 다 갖춘 인물로서 이순신 장군님의 그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스타벅스 하버드 슐처 회장의 4단계 전략으로서 스타벅스에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성공하게 됐는가. 하버드 슐처라는 회장은 미국에 있는 그 미국적 혁신 기업가입니다. 자본주의의 신화적인 존재이면서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포춘이라는 경제적 잡지에 2011년 그 올해 기업으로 선정한 사람이에요. 그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전략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조직해서 문화적인 분야를 창출했던 사람, 전략적인 4단계를 응용한 사람입니다. 첫째, 그는 미래의 많은 사람들이 집이나 사무실 위에 즐거운 장소에서 최고 품질의 커피를 마시면서 이웃들과
정겨운 대화를 원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저 커피 마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옳게 판단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다방 문화가 없습니다. 남조선이라는 데 가면 다방 문화가 있죠. 남조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서서 커피 마시고 차에서 마시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스타벅스가 탄생되기 전에. 처음에는 시애틀에 시작했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상당한 돈으로 사고 두 영어 선생님 두 젊은 남녀에게 그거를 3가지 있는 그 하워드 술집을 샀으면 살 때 돈 엄청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배, 100배, 1000배를 벌어들였습니다. 사서. 그래서 나름의 미국 사람들이 앉아서 조용하게 신문도 볼 수 있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빠르게 패러다임 변화를 이 사람 알아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인감이 넘치는 친숙한 제3의 공간, 보통 사람에게 봉사하는 커피 비즈니스가 아니라, 보통 커피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전에는 에스프레소 더블이라든지 싱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 커피집에서는 맛을 못 봅니다. 살 수도 제대로 없었고. 그러나 그 스타벅스가 탄생하면서 에스프레소 같은 거 유럽에서 마음대로 파는 걸 미국 사람들도 앉아서 먹게 됐더라. 그래서 최고의 커피를 서브하는 사람 비즈니스를 강조하는 스타벅스 체험, 스타벅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별화 전략을 짰습니다. 유니크 전략을 짰습니다. 실제로 전략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상점 하나하나가 모두 조직에 자세히 붙은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이제 다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슐처 회장 일일이 상점에 다니면서 물을 더 끓여라, 커피 원액을 더 타라. 말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의 모든 상점에서 최고 품질의 커피가 자동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동차적인 문화를 창출했더라. 모든 종업원은 다 파트너입니다. 주인 노동자가 아니라. 일정 조건이 구비되면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얻습니다. 2008년 9년 스타벅스가 무너졌습니다. 2011년 다시 갱생하고 회생되면서 스타벅스에 파트타임 잡을 하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보험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스탁 옵션 같은 재산 나누기 문화도 했습니다. 네. 단순히 커피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함께 파는 종업원들도 같은 문화를 스탁 옵션 같은 거에서 재산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었다. 그래서 4가지가 패러다임과 전략과 시스템과 이 문화 창출의 실전 전략 4단계를 모두 갖춰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끊임없이 초전략을 연구해야만 급변하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면 이 적자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2008년도에 위기가 닥쳤으나 2011년 이후 다시 회복 중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제 파노라 같은 것도 막 치고 들어오고 스타벅스가 공짜 못하는 시대가 또 왔습니다. 또 초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략 시대 문화의 4단계 첫 번째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는데 스페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앞을 보지 않는 사람은 뒤처지게 된다는 스페인에 있는 속담이 있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상당히 급한데 아주 좋은 속담을 가지고 있네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보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된다. 그래서 아시아의 최고 가쁜 리키싱이라는 이가성이라는 사람이 사회문화로 경제가 침체하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자 그때 부동산을 많이 샀는데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올려서 경제가 회복되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쪽이 제일의 전략가라는 덩샤오핑 지난번에 엄청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길을 계속 가다가는 미국의 폐해서 국가가 해체된 소련꼴이 날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개방을 반대하는 모든 공산당원들을 잘 설득해서 중국을 개혁 개방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양대 세력의 세계 넘버2의 경제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 덩사병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익히는 전략적인 사고로 인해서 일본의 전국시대의 수많은 영주들 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한 것 또한 그때 당시 시대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특출한 능력 때문이었다. 전승하는 리더나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중시해야 되는 세상의 변화와 판단을 패러다임의 변화를 빨리 감지해야 되겠다.
디지털 TV 시대가 왔을 때 아날로그 TV 부품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자 일반 전화 부품 회사들이 거의 많이 도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되면 얼마나 많은 자동차 일반 부품 회사들이 문을 닫을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감지를 해야 되겠다. 예. 지금 와서 자동차 부품 회사에 가서 줄을 대고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제 10년 안에 다 판도가 변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조 스네라는 과학자는 앞으로 섹스 로봇이 개발되어 가정 파괴와 도덕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해질지 모른다면서 울지 못할 예측도 내놓았더라. 예. 이 로봇이 다 해줍니다. 남자 여자 90까지.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인류상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런데 지구상에 소말리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뭡니까? 해적이잖아, 소말리아. 소말리아는 일자리가 없어서 해적 모집에 수많은 젊은들이 경쟁적으로 지원합니다. 해적길 하려고. 먹고 살 게 없고 수많은 인구는 증가했는데 먹고 살 게 없어. 마찬가지로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국가들의 인구 증가는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수많은 중동 지방의 젊은이들이 ICC에 가입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다 경제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멈춰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지구가 이제 계속 소용돌이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요즘은 급작스러운 폭우를 해서 플래시 플러시라고 해서 급작스러운 비가 뭐가 쏟아도 한번 바가지 바로 쏟습니다. 폭설이 옵니다. 또 이상 나오면 계속됩니다. 또 이상한 구제역 같은 특이 질병이 계속 발병합니다. 수많은 푸른 초원들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재앙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우리 인류를 지금 위협하면서 급속하게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의 격변의 시대, 여기에 대한 예측과 대처를 잘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삶과 승리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는 잘 읽어야 되겠다. 그 패러다임을 잘못 읽고 망한 사람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예입니다. 일본의 1991년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 많은 사람들이 땅값이 계속 오른 것으로 판단하고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일본 6개 도시 평균 땅값이 1991년에서 2005년 사이에 4분의 1로 펑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5억인 자기 재산이 5억인 사람이 은행에 5억 원을 빌려서 합계 10억 원짜리 땅을 산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재산은 다 날라갔고 은행에 빌린 돈 5억 원, 2.5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관철 못했다. 감지 못했다.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대응이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 미국 사람이 브레이크 장치 고장으로 콜이 났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소비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자동차 회사 측은 이에 대한 대책을 유튜브가 아니라 일반 언론과 TV 그런 전통 언론 매체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설명하면서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SNS입니다. 이미 사회의 SNS가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더욱 급속하게 심각하게 확산됐습니다. 도요타가 새로운 매체 영향 등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크게 위축된 것은 당연하고 그 수많은 7, 8년 동안에 아마 도요타가 엄청 고생하고 지금 겨우 또 다시 약간의 상승세를 탄다고 합니다. 일본이 1941년 미국에서 태평양 전쟁을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최소한도 일본이 대단했습니다. 궁극주의에서. 작전 수행 능력이나 해상 전력면에서 미국보다 우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략가들의 판단이. 한국만 몇 대 이상 있었습니다. 일본이. 대단했죠. 그러나 해상 전투 주력이 전투하면서 한국이 중심으로 간다는 그 패러다임을 읽지 못한 것이 일본 군국주의의 폐해에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은 미국보다 더 큰 전투함에 엄청나게 더 큰 함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미 해군 전함을 초전 박살할 수 있으리라. 크나큰 착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군함에다가 엄청난 함포를 하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어디서 배웠겠어요? 이순신 장군한테 배운 거예요. 이순신 장군한테 배웠지만은 세상이 400년이나 지났다는 시대적인 흐름을 몰라요. 미국은 항공기 산업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항공기 전투기 엄청난 군 정강의 전투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결국 일본의 그한 무사시라든지 야마모토 같은 항공모함이 모두 미국 해군 전투기들에서 격침됐습니다. 배로 싸움해서 있는 항공기가 아니라 다른 데 항공기 더 수십 배가 더 완전히 복합되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미국은 해군 해상 전력보다 항공기 중심으로 전력을 강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거의 고전을 면타고 결국은 미드에 의해서 패전하고는 일본이 장렬하고 45일 항복을 했죠. 삼성전자의 선택도 그랬습니다. 1997년 외환경제위기 당시 삼성전자는 일본 등의 외국 전자 회사들에게 자신들의 살 길에 있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반도체나 PC나 카메라, LCD 등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를 하지 말고 반도체 등의 한두 가지 제품만 결정해서 전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자기 전략에 의해서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각종 산업이 서로 간섭하는 융합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대 제품인 반도체, LCD, 정보통신, 디지털 미디어, 생활, 가전법 이런 복합 전략, 생산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략 예측은 바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지난 두 번째 융합 전략 얘기했습니다. 창조 전략과. 전략 예측은 맞아떨어져서 융합의 시대가 오자 생산하는 여러 제품을 그야말로 주선으로 끼워 맞춰보니까 벌써 휴대폰 하나가 될 정도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전자회사 중 생산 구조가 삼성전자보다 더 잘된 회사는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2016년 1월 7일 목요일 KBS 9시 뉴스 삼성전자의 위기설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스마트폰의 대폭적인 수준이 감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삼성은 어떤 전략적 사고로서 이 위기를 넘길 것인가? 예. 어떤 정문화 시스템을 가지고 넘길 것인가? 새로운 경쟁자의 대결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누군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쟁을 열심히 하면 적이 자꾸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도 기업 간의 경쟁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이 바뀐다. 예를 들면 애플은 본래 PC 제조회사였지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휴대폰의 최강자 노키아를 순식간에 물들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구글은 검색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검색하는 게 구글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행 시스템을 개발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을 지금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로봇 개발하고 지금 굉장합니다, 구글이. 애플은 음악, 영화, 컴퓨터, 휴대폰을 융합한 스마트폰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업체들의 경쟁자로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생긴 전입니다. 그래서 전략 전문 연구하는 전문인인 마이클 포트 교수는 5가지 경쟁 세력을 상관에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많은 경쟁 세력들이 경쟁자는 납품업자, 구매자, 대체 산업자, 선교 진입자 이들 모두가 열심히 경쟁하는 가운데 경쟁자 경쟁 세력들의 정신없이 서로 바뀔 수밖에 없다. 언제나 전혀 모르는 새로운 경쟁자들을 경쟁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경쟁 속도가 수시로 바뀌는 이 급박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닥쳤더라.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삼법인의 제일부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조했습니다. 영원한 이 사관세계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엔 고정된 법칙과 형태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가면 무효정법이 있잖아. 진리의 세계 정해진 법칙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사바세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삼라만상은 영원한 것은 없다. 언제나 변화한다. 한 번 들어간 나무에 두 번 다 들어갈 수 없다. We cannot step twice in the same river. 한 번 지나간 강을 두 번 지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 들어갈 수 없어.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에 맞춰 융통적이게 대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전략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급의 손구의 말처럼 물에 고정된 형태가 없듯이 전쟁에도 고정된 형태나 양식도 없습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 유일하게 대응해서 승리를 취하는 자야말로 전략적 사고의 최고수 신뢰할 수 있다. 자신의 원칙을 밀어붙이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전략으로 어떻게 끝까지 생존해서 살아남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승리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변화다음에 전략적인 단계를 우리가 보면은 전략이라는 것은 일상 전략이고 적응과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초전략과 판을 바꾸는 전략과 세상을 바꾸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대응 전략을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경쟁적 환경의 변화 협력을 하는 적절한 전략적인 대응책을 구대해야겠는데 그 일일이 저희가 예는 다 들을 수는 없고 판을 바꾸는 전략과 세상을 바꾸는 전략은 굉장히 아주 어렵고 또 판을 읽는 패러다임 변화를 읽는 감의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기와 정의 전략을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전략이 있고 필성 총력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얘기한 융합 전략과 창조적인 전략이 있고 또 드러내는 기술인 양의 전략과 또 뭔가 감춰서 하는 전술인 음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스트 전략, 최고가 되는 전략과 유니크 전략, 독보적인 전략. 최고가 되는 전략과 독보적인 전략을 쓸 때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는 독보적인 전략입니다. 최고가 되어봐야 독보적이 아니면 누가 계속 그 상품을 사겠어. 상생 전략과 상극 전략이 있다. 헛된 전략과 실의 전략이 있고 실을 피해서 헛점을 공격하는 법도 있고 형의 전략과 세의 전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이 판을 결정합니다. 송구가 말하는 손자병급의 전체 이야기가 여기 다 들어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땐 살이도 다 적용이 되더라. 이런 기본 전략은 상황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이 전략에 대한 전략이다. 적응 전략과 대응 전략과 초전략으로 세상을 바꾸는 전략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스템 개발이 있는데 축구 선수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팀이 없으면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축구라는 시스템은 선수 11명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스템이라는 보통 인재도 보통 사람도 특별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조직입니다. 인류대학 졸업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 전공에 맞는 직장이 없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회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조직입니다.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도 시스템이요, 자본주의 경제도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국가 시스템이 좋으면 기업 같은 소속 시스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기업이라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면 소속 회사원들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가 있다. 전략의 실수는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스위스의 예를 들어보면 작년에 2015년 서울에 파르미지안이라는 시계가 서울시내 어느 백화점에 전시된 바가 있다 합니다. 가격이 무려 시계 하나에 10억 3천만 원입니다. 시계 하나에. 부속품 수는 7,000여 개가 들어있고 지구 중력 때문에 발생하는 미세한 시간 차이를 조정하는 장치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는 겁니다. 이런 시계는 1년에 3개만 팔아도 매출이 30억이죠. 하나에 3억 하니까. 그리고 이 많은 부품을 아무나 조립한다고 시계가 작동되는 일이 아니다 그럽니다. 최고 일기술자가 함께 조립해서 조립이 끝나는 순간 시계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품이나 부분을 조립한 조직체에 자생력을 붙게 하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전문가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축구팀이나 도시공장, 회사, 국가경제 시스템, 동굴도 시스템, 나무도 시스템, 이 우주와 모든 은하계, 항성계도 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위스라는 나라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인구 10억이 넘는 인도의 경제 규모가 몇 년 전까지는 한국 경제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10억이 넘는 인도가.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힘이 잘 조직되어 있었으나 인도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적어서 힘이 뭉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우선 기업들이 많아졌고 인도 역시 시대의 중요성을 이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경제의 경우는 이제 한국을 능가하게 됐습니다. 지금 인도가 지금 떠오르는 경제의 지금 부국으로 떠오릅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들은 인구는 많지만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결집력이 약합니다. 인구 8천만의 에티오피아의 경우 그 나라 전체 경제 규모는 삼성전자보다 작은 시스템입니다. 8천만 인구가 있으면 뭐래요? 한 나라의 전자회사보다 적은 규모인데 세계 초일류 기업이나 군대나 국가는 모두 이렇게 시스템으로 장구를 한다. 징기스칸의 군대도 시스템입니다. 10명을 하나로 100만 명이 전 세계를 다스립니다. 10명을 하나로 100명, 100명을 또 그 다음 10배로 17부분에서 10,000명에서 10,000을 해서 그 10,000명을 이끄는 장은 징기스칸에 직접 임명장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징기스칸은 세계 정복을 위한 튼튼한 배경이 됐고 모든 빠름을 위해서 보병을 없애 기병으로 만들었고 전투병들은 많은 육파하고 많은 우유덩어리를 쥐고 또 마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른 또 예비발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징기스칸의 시스템 성공 중에 말 한 장일 때 발로 거는 발거리를 만든 나라가 바로 몽골입니다. 과거에 말 타고 유럽에서는 12, 13세기까지 말거리가 없었습니다. 말 타고 전쟁할 수 있는 카메라이들이 앞에서 활을 쏘지 못해요. 그러나 말 위에 때 발거리를 타가고부터는 서서 그냥 팔을 다 쏘고 창을 다 돌립니다. 여기에서 유럽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나 조건에 20명이 넘는 축구팀도 다 시스템, 무용수 110명의 발레단도 역시 시스템입니다. 다른 120명 베를린 피라몬도 다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종업원 220만 명의 월마트, 가장 크죠. 종업원 220만 명. 룩셈부르크는 51만 명 인구도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80년으로 구성된 송해 선생을 중심으로 80년 구성된 전국 노래자랑, 이 또한 시스템입니다. 조직이 하나에 시스템으로 잘 구성되고 조직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전체 능력을 부분의 능력의 합격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트드러프는 훌륭한 시스템의 조건을 목표가 떨어져야 되고 전체 구성원이 전략을 명확히 같이 함께 이해해야 되고 모든 구성원이 총지휘자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만이 그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기업,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문화의 창조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많이 뺐습니다. 일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이번에 그 많이 이런 것을 자료를 뽑은 게 있지 많이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빼와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란 유대인들의 동창적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다. 첫째, 패러다임의 변화, 두 번째, 전략의 전술, 시스템 구축, 네 가지 실전 전략 4단계, 마지막에 문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분의 문화의 창출에 세계 유태인 인구는 현재 세계 400여만 명이다. 지금 이 4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인구를 증가해서 결혼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아이를 몇 명 낳아요? 유대인 부부 중에 4명 미만 있는 질문을 못 봤어요. 다 4명, 5명 들고 다닌다. 시장 보러 가보세요. 코스트코나. 그런데도 세계 각계각층에 유명한 명사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이들 나름의 독특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노벨 수상자의 수가 5분의 1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앞에 테드 팔건과 데이비드 프레터너가 일반인이란 유대교라는 그 책에서 첫째 유대인들은 책의 사람들이고 부른다. The people of the book. The people of the book. 탈무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세상을 더 좋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법학을 종교적으로 아주 중시합니다. 이런 노벨상에 많이 쓰여진 분야이긴 합니다. 세 번째가 자기들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The chosen people,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다른 인종 민족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네 번째는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유대인들의 차별 정책 때문에 유대인들은 감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의 눈에 잘 보이는 도시의 중심을 살아있습니다. 그 중심부에 개토라는 걸 설정해놨습니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개토에 살았습니다. 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개토에서 살았을까요? 2100년, 2000년에 AD 77년에
유대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캐톨릭이 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경멸받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지금 논란 속에 있고 그런 것들은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부, 고리대부 또는 소멸, 오락, 범죄 등에 일을 종사하면서 해당 직종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또 헐리우드 영화산업, 유니버설, MGM, 이쪽의 폭스 다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계의 랍비라고 벤자민 폴리치는 유대계 이해를 하려면 첫째는 결혼과 가족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 민족 대계 부자가 되고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강조했지만 우리가 맨하탄에 보면 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셋째, 공동체로부터 유리되면 안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로 항상 합니다. 책과 교육을 중시한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수백 년간 전 세계를 떠돌아가도 다시 일어섰지만 칼을 들고 책을 버린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지금 뭐예요?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계 부자들은 어떤 문화를 가졌는가? 부자들, 이대들은 아버지의 재산 형성 과정에 여러 가지 면모를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를 이어가고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 3세대의 경우는 이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금수저.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놀라는 금수저. 한국의 골친 귀족풍이가 금수저. 서양에 속하면 은수저 물고 태어나야 귀족인데, 은수저. 실버 스폰이 아니라 그건 말이 골드 스폰이다, 이 한국은. 금수저 물고 타고난 세대에서 자라면서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부자가 3대 가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거지도 3대 가기 힘듭니다. 영원히 거지라는 부분 없어요. 부자 됩니다. 거지도.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3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피터들은 그런 부자가 4대까지 지속될 확률은 단 5%에 불과합니다. 부자가 그렇다면 4대 이상 오랫동안 가문을 전성한 예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민국 남조선 땅 경주 최부자 이야기입니다. 경주 최부자 가문은 일대 최진립 1568년 1630년 사이에 최진립이라는 그분이 전 재산을 현대 사회 영남대학에 기부한 12대 최준 1884년에서 1970년까지 살은 최준이라는 그 12대까지 걸쳐서 만석군의 부양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주 최씨 가문은 최부자 육훈이라는 독특한 부자 문화를 창출했습니다. 첫 번째, 최씨 집안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않는다. 경제하는 사람이 정치하고 연결하는 건 좋을 꼴이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두 번째, 시주 며느리는 3년간 무명을 설립해야 됩니다. 부자로 비난을 오시면 안 돼. 세 번째, 찾아온 스님은 후하게 대접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만세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먹고 살만 하면 사회에 환원해야 돼. 다섯 번째, 흉년에 땅을 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주위 100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최부자 6가지 가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12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최부자가 땅을 사면 그 땅에 나오는 소출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주위 사람들은 반대는 거의 오히려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최부자의 그 댁 때문에 반감도, 최부자 댁에 대한 반감도 없어서 임진왜란이나 수많은 농민 전란 때 그 혼란기에도 양탈이나 방화를 단 한 번도 당하지 않았어요. 최부자들이. 다 그 집은 피해갔습니다. 저 집은 내 집이다. 저 집은 털지 말자. 그래서 얼마 전 빌 게이츠를 넘어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 누구가요? 멕시코 카를로스 슬림입니다. 이 가문에도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의 아버지가 1902년 네바노에서 멕시코로 이민하다가 38세에 부자가 된 사람인데 자식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이나 제안 또는 서비스 비즈니스를 제공할 것. 둘째는 좋은 질의 고급 질의 제품을 공정하고 정당한 가격에 제공하라. 세 번째는 소득과 비용을 철저히 관리해서 남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사업에 재투자하라. 그리고 그는 가장 중요하게 가족이라는 데 중심을 줬다 합니다. 그의 자식이 6명이 되는데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잘 성장하라고 교육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카를로스 슬림은 많은 부동산을 탔고 1982년 멕시코가 경제 위기를 겪을 때 통신회사인 텔맥스라든지 텔셀을 비롯해서 수많은 회사를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멕시코 경제가 회복되는 따라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은 무익한 것이다. 무의미한 것이다. 나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삶의 자기 철학으로 멘토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예. 인생에서 남에게 도움하지 않는 삶, 무슨 삶이에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슴에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뭐 부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 아니라 또 이나모리 가조라는 일본 교세가 기업의 회장 집안에 남다른 가풍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마사시다 고노스케라든지 혼다 소이치로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중 하나입니다. 이나모리 가조. 그는 도산 직전에 일본 항공 잘 망했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회사를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해서